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시가총액이 하루 새 300조 원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메타 플랫폼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면서 시장 전체에 대한 낙관론도 힘을 잃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반등 기대감과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주요 광물 자원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4% 안팎까지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횡령과 상장 폐지, 임상 부작용 같은 악재들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허가를 받거나 코로나19 특수를 노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탄소 중립이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사업에 속도를 내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86%는 탄소 중립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스닥 폭락 공포 속에서도 선방한 우리 증시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설 연휴로 이번 주는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장 전망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 기자, 이번 주 시장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한 주 어땠습니까? 네,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뉴욕 증시가 반등하면서 이번 주 우리 시장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나스닥 상황부터 살펴보시면 이번 주 13,770까지 떨어졌던 나스닥이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7% 넘게 올랐고요. 지난 밤에는 메타의 영향으로 3% 넘게 하락하면서 충격을 줬지만 우리 시장은 우려했던 것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설 연휴 전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6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다행히 설 연휴 직전 상승세를 탔고요. 연휴 이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번 주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급락에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견조했던 이유에 대해서 증시 전문가는 우리 시장이 1월 중에 상대적으로 조정이 심했던 데다가 설 연휴 기간 미 증시 급등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급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이 되는 게 그간 환율이 1,20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긴장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 기자,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들인 겁니까? 네, 이번 주 외국인은 2,5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이 사흘 연속 1,200원 위에서 움직였지만 국내 시장 낙폭이 워낙 컸던 탓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 1,2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에는 대부분 시총 상위주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4,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상장에서 내내 약세를 보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주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50만 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은 이번 주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6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네, 종목 얘기하자면 이번 주는 우리 시장보다 뉴욕 증시 종목들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특히나 간밤 메타, 페이스북이죠. 26%나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총이 한화로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업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성장주들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전날 나스닥이 3% 넘게 빠진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메타로 회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의 어닝 쇼크 영향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메타의 시총은 2,300억 달러 증발했는데요. 그나마 장 마감 후에 아마존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3대 지수 선물은 반등을 했지만 월가에서는 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한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신인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 3일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는 26.39%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우리 돈 300조 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총 기준 코스피 2, 3, 4, 5위 기업인 LG에너지 솔루션과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곳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만큼의 돈이 하루 만에 한 종목에서 증발한 겁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와 전망이 이 회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순이익도 감소했지만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광고 매출 부분에서 올해에만 앞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메타의 우울한 전망은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뿐 아니라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결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7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초 애플과 구글의 호실적이 미국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것과는 상반된 흐름입니다. 월가에선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 투명하게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보고는 아주 큰 주가 손실을 불러오는 환경이라며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기업들의 고밸류에이션 문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의 수석 전략가인 JJ 키나는 하락장마다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이른바 바이더딥, 조정장 때마다 들어오는 강한 매수세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연 1.8%를 다시 돌파하는 등 대형 기술주 투자 심리에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마감 후 아마존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애프터마켓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기록적인 돈의 쏠림 현상이 미국 증시에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 낙관론이 옅어지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항상 이런 기술주들이 흔들릴 때 비유가 되는 게 90년대 말, 그러니까 닷컴 버블 시기입니다. 지 기자, 그 당시를 이제 되돌아보면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나스닥이 또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90년대 말 인터넷 기반 기업이라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장세가 펼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 지수가 400% 상승했는데요. 이후 2001년 시장이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은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사라진 기업도 있는데요. 부닷컴은 초기 인터넷 쇼핑몰이었는데 당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지만 결국 몰락했습니다. 또 웹배는 온라인 슈퍼마켓을 표방했던 온라인 식료품 배달 기업이었는데 3년간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9,60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대형 물류센터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파산했습니다. 또 빈즈닷컴은 국내까지 진출했던 기업인데요.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웹 화폐 빈즈를 발행하는 기업이었는데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당시 상황 잠시 또 짚어봤지만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여전히 또 견고하게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대형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기술주 장세에서 옥석 가리기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함께 주가가 폭등했지만 다시 폭락하는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대로 영위한 기업들은 지금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시스코, 퀄컴 등이 당시 위기를 잘 버텨냈던 기업인데요. 따라서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실적이 주가의 향방을 가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알파벳과 애플, AMD는 주가가 상승했지만 어닝 쇼크가 나온 메타는 두 자릿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종목들이 우리 시장 서학개미들이 또 많이 담은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수익률이 어떤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서학개미들의 수익률은 평균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주식인 테슬라나 애플, 엔비디아 모두 지난달 두 자릿수 하락을 겪었고 또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들도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서학개미들은 다시 저가 매수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서학개미들이 선호주도 실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시장도 성장주가 눌리고 있는 상황인 건 비슷한데 그러면 우리 장도 미국과 비슷하게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코스닥도 닷컴 버블 당시에 지수가 2,600까지 오르는 등 거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나스닥 차트에서 현재 지수가 닷컴 버블 당시의 지수를 뛰어넘은 상황이었지만 우리 코스닥의 경우에는 닷컴 버블 당시 3분의 1 수준에 현재는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닷컴 버블만큼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감으로 올랐던 성장주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연초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서 대표 성장주 ETF들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성장주들은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성모 삼성증권 센터장도 올해 본격 긴축 모드 진입을 감안하면 이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되기 힘들다면서 향후 실적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구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승찬 KB증권 센터장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면서 인플레 우려 완화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한국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실적과 인플레이션입니다. 다음 주가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고용, 소비, 인플레 필수 지표들이 발표되고 우리 시장은 대표 성장주들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밤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에서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30만 1,000건 감소로 집계가 됐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일시적으로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10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인플레 상황과 고용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다음 주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 또 유이메이드 등 성장주 실적에 주목해 보셔야 하고 또 주가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일에는 코덱스 2차전지 ETF와 타이거 2차전지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리밸런싱이 진행이 됩니다. 약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LG엔솔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LG엔솔의 주가의 움직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과 전망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의 우리 시장 흐름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성근 수석연구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비교적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화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전일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 실적이 나오면서 미국 선물 지수는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이제 국내 시장도 좀 이어갔다 일단 보고 있고요. 환율 관련해서는 좀 전일 있었던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ECB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예. 유로 강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화도 조금 반등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추가 조정이 이어질 거다 이런 불안감이 일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바닥을 찍고 올라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우선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일시적으로 뚫었던 12개월 후행 PBR 1배 수준이 2,600이나 2,650 이 정도 사이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나올 어떤 매크로 지표나 그리고 좀 연준 위원들의 동향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켜볼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지금 또 기업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업들 실적 대체로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4분기는 아무래도 좀 일시적인 그런 비용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경향이 커서 좀 4분기 실적 자체는 크게 기대할 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2022년 전체 실적은 좀 상향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상향세를 보이는 어떤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금융 이런 소수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앞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향성이 엇갈리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앞서 실적 얘기하면서 예.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안정적으로 좀 실적이 계속해서 사양돼서 지키는 그 대형 퀄리티 그런 스타일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하드웨어, 금융 이 부분이 이 스타일에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고유가가 지속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유가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은 고유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대책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 한창률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지금 고유가 상황 우리 경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쏟아진다는 겁니다.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이제 배럴당 $90를 돌파하면서 이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북해산 브렌트도 $91를 넘어가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100를 언제 돌파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투자 기관들도 연일 이제 국제 유가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상반기에 배럴당 $100를 넘어서 $150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기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까지 1,20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미 체감 유가 시세는 $100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런 여파가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3% 후반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도 연일 이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 환율 문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말 그대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상황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석유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망 문제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비축유를 이제 긴급 대응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의 비축유가 9,700만 배럴 정도인데 국제 에너지 기구 기준으로 보면 약 10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제 돌발적인 석유 수급 위기 발생 시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달부터 3개월간 약 317만 배럴을 순차적으로 방출하면서 석유 수급 문제를 조절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고유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또 이런 고유가 속에서 투자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전략이 투자자들한테 유리할까요? 네,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투자처는 이제 점유주의입니다. 이제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조언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박승원 기자의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배럴당 $90를 돌파한 국제유가.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대치제인 천연가스 가격 역시 고공행진하긴 마찬가지. 북미 천연가스의 주요 지표인 헨리허브 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나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제유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정유,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FN가이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7,2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2등주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실적 기대감에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9,300억 원으로 22%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난방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 자연스레 이들 종목들의 실적 호조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1분기 동안은 난방 시즌이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강세 환경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재고 가치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나오는 이익은 충분히 작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었잖아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그 기대 자체는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을 추종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유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의 경우 상승세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미래세 자산운용의 유가 관련 ETF 상품은
최근 한 달 새 2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증권사가 발행하는 상장지수 증권, 즉 ETN으로도 원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2배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최대 35%에 달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같은 원유 간접 투자 상품의 경우 환 노출이냐 환 해지냐에 따라 상품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 환율 전략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에 단기간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변동성을 감안한 분산 투자로 접근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리포트 내용 보면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1분기까지는 유효하겠지만 환율 전략을 잘 따져서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환율 변수가 많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정부도 현재 환율 변동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과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인해서 지난달 말에 이제 1,200원대를 원달러 환율이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환율 고공행진은 무역 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무역 수지가 수익 금액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1,250원까지 찍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투자 위축이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연일 이제 시장 안전 조치를 적게 시행하겠다 이런 구두 개입 의향을 내비치면서 환율 시장 안정화에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주식 시장부터 국제 유가와 환율까지 쭉 짚어봤는데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시장 반등 반갑지만 신중한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률 기자였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올 들어 큰 폭의 주가 조정으로 고심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참 많습니다. 과감한 모험과 도전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소위 쪽박을 면치 못하는 일, 실제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마다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하는데 최근 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김민기 두 연구위원의 보고서입니다. 이들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기록은 지난 2020년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 주가 폭등이 이어졌고 그야말로 동학개미의 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던 한 해였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회전율 1,600%에 달했던 반면 투자 수익률은 이 주가지수 수익률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규 투자자 절반 이상이 불장에서도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거래는 많이 했는데 본전도 못 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 두 연구위원은 당시 20만 명의 거래 내역을 뒤져서 그 이유를 분석해봤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눠지더라라고 봤습니다. 바로 과잉 확신과 처분 효과, 이 복권형 주식 선호 그리고 군집 거래입니다. 먼저 이 과잉 확신, 내가 투자하면 오른다라는 확신입니다. 직전 거래에서 수익을 한번 봤다고 그 이후 거래량을 과격하게 늘려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둘째, 처분 효과. 이 주가가 오를 때 빨리 팔아버리고 내릴 때는 방치해서 손실을 키웠다는 겁니다. 셋째, 이 복권형 주식 선호. 주식 투자를 마치 도박이라고 인식해서 변동성이 크고 가격대가 낮은 주식을 선호하다가 손실을 봤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단기 군집 거래. 이 주로 남들이 사는 걸 따라 사거나 팔았다는 건데 제대로 된 정보를 추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심리가 강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실증 방식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실제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선 이 투자자분들은 정확히 이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투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리고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시장에 새로 유입되더라도 이런 투자 행태가 누적되면 다 떠나버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이 종목들은 이 미국의 밈주식 열풍과 같이 가격 구조가 왜곡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흔들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뒤따릅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래 가치뿐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지수희 기자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변동성이 큰 제약 바이오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적 개선을 기대할 만한 이 제약 바이오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분석해 봅니다. 먼저 정재용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3,5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고혈압 치료제 암모잘탄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이 각각 연간 1,000억 원대 매출을 달성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도 같은 기간 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0% 성장했습니다. 대형 악재들로 인해 제약 바이오 시장의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대웅제약은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예상이 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0배가 넘는 4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대웅제약의 이 같은 성장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매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나보타의 매출액은 약 800억 원 이상으로 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는 저희가 드디어 중국에서 임상 3상을 끝내고 드디어 NDA를 제출을 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에 중국에서도 허가가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먼저 유럽에서 이제 곧 올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중국, 또 그보다 빨리 유럽, 그리고 터키, 또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그런 글로벌 내 많은 국가에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특수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1조 원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11배 늘어난 4,6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정부가 구매하기로 한 자체 국산 코로나19 백신 1,000만 회분에 더해 전 세계로 수억 회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얀센의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공했던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신약 렉나자도 올해 본격적인 처방으로 약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2천억 원 규모의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미국 식품의약국 최종 허가도 앞두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을 비롯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은 올해 처음 매출 2조 원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지만 개별 기업별 실적 상승과 신약 개발 기대감에 따라 주가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국내 바이오주들에게 지난달은 말 그대로 이 고난의 1월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에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신라제는 상장 폐지, 악재가 끊이질 않았는데 연초에 충격을 덜어내고 과연 이달부터는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성장기업부 신동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달 이후에 바이오주 어떤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바이오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은 좀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설 연휴가 끝나고 어제였죠. 이 몇몇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좀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진단키트주들을 중심으로 이제 급격한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고령자를 제외한 개인들이 이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라고 진단 체계를 개편을 하면서 진단 키트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슈로 인한 이 단발적인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했던 이 진단 키트주들이 대거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의 상승보다는 앞서 이제 이 정재훈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약 개발 임상들 아니면은 뭐 기술 수출을 한 기업이나 예정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다수 기업들이 이 미국 FDA 허가 신청 결과를 기다리거나 신청할 예정인 기업들이 있고요. 임상 2상이나 3상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 이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미 FDA 허가 그리고 임상 결과 발표를 좀 눈여겨봐라. 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미국 FDA 허가 신청 결과를 기다리거나 이제 예정인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네. 먼저 이 한미약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올해 다수의 신약 FDA 허가 이슈와 또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국산 33호 신약으로 돼 있죠. 이 놀론티스 FDA 허가를 올해 재신청할 예정이고요. 유한양행은 이 국내에서 이 렉나자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제 레이저티닙이 올해 FDA에 이 조건부 허가 신청에 나서고 이외에 또 지시 녹십자라든지 이 메지온 등도 또 FDA 허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임상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연초 면역 항암제 임상 부작용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었죠. 이 메드페토라는 기업이 또 이 백도소팁 관련해서 3건의 임상과 또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암 치료제와 폐암 치료제 임상 결과를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기술 수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연초였죠. 그 ABL 바이오가 1조 원이 넘는 이 기술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이 좀 1월달에 안 좋은 이 바이오주들 사이에서도 이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수출을 할 예정인 기업들, 기술 수출한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유한양행, 메드팩토 그리고 브리짓바이오 그리고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예. 눈여겨봐라. 네. 이런 얘기고 이 제약 바이오에서 한창 떠오르는 분야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 어떤 트렌드가 좀 네, 있어요? 맞습니다. 이 해마다 이 제약 바이오에서 좀 관심을 갖거나 주목받는 그런 이슈라든지 아니면 치료제 뭐 이런 분야가 있는데 올해는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지난해였죠. 그 SK라든지 CJ 등 국내 다수의 대기업들이 바로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 CDMO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래성장 동력 중 하나로 선정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었는데요.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것이 난치성 암이라든지 뭐 질병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건데 개개인별로 이 맞춤형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정부도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한 총 6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현장 수요 중심의 이 첨단 바이오薬품 소재나 장비, 뭐 의약품, 뭐 생산 기반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연초에 불거진 리스크들, 뭐 상폐 횡령 같은 이슈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이슈가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1월에 좀 안 좋았던 이 바이오주들이 이 악재 리스크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뭐 전체적으로 좀 여전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최종 결과가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 발표에 따라서 또 한 번 시장이 또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가장 먼저 또 관심이 가고 있는 신라젠을 살펴보면은요. 거래소는 오늘 18일까지 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신라젠을 상장 폐지를 할 건지 개선 기간을 추가할 건지 부여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요. 또 횡령 사건으로 이슈를 끌은 주목을 받다기보다는 이슈를 받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는 17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체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은 기업 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상장 유지 또는 폐지가 결정이 됩니다. 또 지난 7일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한 코롱 티슈진이 이 오는 9일에 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상장 폐지 여부를 이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시장위원회가 3심이라서 이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길. 탄소 중립을 바라보는 국내 산업계 시각입니다. 한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30년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5곳 매출이 30조 원가량 줄어들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국내 기업들 사정을 감안하면 탄소 중립 대응에 더 속력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산업계의 초격차 전략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탄소 중립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임원식, 송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내 산업계가 배출한 온실가스 2억 6천만 톤 가운데 약 40%는 철강업계에서 나왔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그야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철강업계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충남 당진의 터를 잡고 있는 현대제철. 최근 현대제철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와 손잡고 우분을 고체 연료로 만드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분, 즉 소배설물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석탄 대신 우분을 활용해 쇳물을 배출하는 통로인 대탕도의 내화물을 건조하는 데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분 연료 1톤을 쓰면 4톤 분량의 축산 폐기물 재활용과 함께 온실가스도 1.5톤가량 줄일 수 있다는 설명. 해마다 발생하는 우분이 2,200만 톤이나 되는 데다 여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200만 톤인 걸 감안하면 회사도 농가도 둘 다 윈윈입니다. 기존 석탄 대비해서 연소 효율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석탄 한 0.5톤을 대체를 하고 이 과정에서 한 1.5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또 다른 주범으로 불리는 석유화학업계 또한 탄소 중립 사업이 한창입니다. LG화학은 최근 연산 2만 톤 규모의 초임계 열 분해유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재활용이 쉽지 않은 버려진 과자 봉지나 비닐 뚜껑 같은 복합 재질의 폐플라스틱을 물의 임계점을 넘어선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열분해해 새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연료를 뽑아내기 위해서입니다. 10톤 정도의 비닐 플라스틱을 투입하면 8톤 이상 열 분해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과 직접 열을 가하는 기존 재활용 기술과 달리 그을음 발생이 없다는 게 강점입니다. 열 분해유 기준으로 본다면 한 70만 톤 정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한 2030년까지는 약 17% 성장률로 한 330만 톤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국내 산업계는 저마다 첨단 친환경 기술을 앞세워 탄소 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곳들도 있지만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곳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바로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 이야기인데요. 비용도 인력도 여력이 안 돼서 거의 손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 수준보다 40% 낮춰라.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에 제시한 목표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의 80%에 육박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2050년까지 100%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 자금과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는 환경조차 사라지다 보니 영업활동을 하면서 회사 체질을 바꿔나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토로합니다. 주물이나 열처리 업체들의 경우에는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곳이 많고 대부분 2교대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3 내지 4교대로 바꾸려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비 개선이라든지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탄소 중립이라면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정부가 조금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탄소 규제로 당장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전기 소비를 늘려야 하는 만큼 노후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이 오롯이 기업들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로 급격하게 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산업계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이 변화된 시장에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5년, 10년 보고 수소환원 제철 공법 이거 투자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는 석유에서 이제는 바이오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시그널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방향이고 타협할 수 없는 방향이고 이 우리 정책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이 방향으로 간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 있다면 저는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 과감한 투자,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 이 시장에서 이런 식의 흐름이 거대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계, 제조업계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고 규제를 좀 풀어주고 빨리 좀 사업 허가와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와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준다면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들이 뭐 가까운데 대만, 해외 가서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거를 투자할 수 있고 그럼 우리나라의 시설이 더 확충되고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한국 경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서로 경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공급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한전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 전력 도매 시장이나 도매 시장도 굉장히 그 과거 방식으로 이 요금이 다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이 재생에너지로 인한 에 따른 전력 공급의 시대에 너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전력 시장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국내 금융주들의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역대급 성적을 거둘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하지만 이번에도 배당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KB금융을 시작으로 신한과 우리, 하나금융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순이익이 약 14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나금융의 3조 클럽 입성이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은 전년 대비 90% 넘게 증가한 2조 4,878억 원으로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의 NIM이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에도 한 5bp 정도, 올해 1분기에도 3, 4bp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배당입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손 충당금 적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연속 배당 확대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앞서 금융주들은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조치에 2020년 배당 성향을 20% 선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현재 은행업권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고 있다며 당국의 주문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가 뒤따라다니는 가운데 올해도 배당주로서 매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28개월 만에 멈췄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다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변수 탓에 거래 없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상승폭이 줄어들던 집값이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넷째 주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세가 멈춘 겁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까지 겹쳐 매수 심리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3월 대통령 선거까지 관망세에 들어가는 분위기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양상이 더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뚜렷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강망세와 함께 극심한 거래 침체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주 연속 하락했는데 강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떨어졌습니다. 매물이 쌓이면서 일부 가격이 하락했지만 강남 일부 단지는 신고가 거래도 계속됐습니다. 한편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세종과 대구는 수개월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까지 관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후 지역별 주택 수급에 따라 집값 추이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가 부동산 영업을 해온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 투자자를 현혹하는 각종 부동산 광고의 실태, 그리고 부동산 열차의 마지막 칸에 올라탄 사람들의 사연을 저희 한국경제TV 특별 취재팀 3고가 집중 조명합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박종민 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이은지 씨를 만났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는 은지 씨는 종민 씨에게 꾸준히 부동산 관련 투자 정보를 전했습니다. 이후 종민 씨에게 본인이 일한다는 분양홍보관 방문을 권했고 그곳에서 억 단위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권했습니다. 종민 씨가 투자를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끈질긴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화장실 갈 때나 흡연하러 갈 때는 옆에 딱 달라붙고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도 남자 화장실 앞에서 딱 기다리고 6시간 넘는 상담과 권유 끝에 종민 씨는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결정했고 모자란 비용은 금리 12.8%의 이금융권 대출로 채웠습니다. 이후 종민 씨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은지 씨가 다른 소개팅 앱에서도 활동하며 여전히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겁니다. 이성 만남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자자 유인의 수단으로 소개팅 앱을 활용한 셈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관련직이라고 이런 식으로 소개팅 어플로 당한 피해자들이 수두룩해요. 소개팅 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할 정도로 무리한 방식을 동원해 영업이 이뤄지는 이유는 뭘까? 한국경제TV는 분양 대행사에서 3년여간 일한 김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먼저 다단계 형태의 비정상적 수입 구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돈 받는 게 다단계랑 똑같아요. 이제 호실을 팔면은 시행사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이제 10% 정도 내려온다고 하는데 위에 사람들 다 떼가고 제가 제일 적게 받는 거죠. 1.5%. 기본 급여 없이 인센티브로만 수입이 채워지다 보니 사회초년생, 치매노인을 가리지 않고 무리한 영업을 시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초년생처럼 돈이 모자란 투자자에게는 작업 대출까지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기색이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대출 브로커를 써서 근데 이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이어도 대출 서류 조작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서 계약을 무리하게 진행을 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한국경제TV 특별취재팀은 지식산업센터를 판매하는 분양대행사의 실태를 비롯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각종 부동산 광고를 추적했습니다. 폭주하는 부동산 열차에 올라타려는 마지막 탑승객들의 이야기. 오늘 저녁 7시 30분 한국경제TV 채널과 유튜브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